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첫 방송인데요. 새해 첫날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힘차게 즐겁게 시작을 하고 계신가요? 근데 이제 오전에 보니까 너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착잡한 뉴스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정치 테러라는 건 우리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우리가 후진국이던 시절. 그런데 우리가 민주화된 다음에는 정치 테러가 사실상 거의 사라진 상태였는데 최근에 증오의 정치가 다시 꿈틀꿈틀 싹트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다른 후진국처럼 아니면 우리의 과거처럼 정치 테러가 횡행하는 그런 나라로까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너무 들어서 새해 첫날부터 착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네, 올해 어떻게 살 생각이세요? 목표는 정하셨어요? 새해 결심 이런 거 하셨나요? 저는 새해 초에 국내외 그 조간신문들 그리고 매체들 쭉 한번 훑어봤어요. 올해는 어떤 해일까?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외 매체들에서 대체로 올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키워드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고요. 하나는 기술이에요. 정치와 기술 두 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치는 선거, 그리고 기술은 인공지능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로 인해서 2024년은 거대한 전환의 시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해요. 두 가지 다 아주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기술 이야기 먼저 드릴게요. 인공지능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밤에 최근에 그 AI 화가인 미드저니가 버전 6 새로운 이 버전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반인들이 그린 그림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온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일단 그림 보여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사람 그림 좀 그려주세요 하면 나오는 그림들이에요. 이게 미드저니가 지금 시험판이기 때문에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서 채팅창에다가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일반인들이 쭉 글로 쓰면은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같죠? 실사에 가깝게 아시아 여성을 실사에 가깝게 예쁘게 그려주세요 라고 물론 영어로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쓰시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을 이런저런 다른 표정을 줘보세요. 이런저런 다른 의상을 입혀보세요 하면 이런 그림이 또 나와요. 그 여성들 이 여성을 다른 시대로 옮겨서 한번 구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여성은 다른 시대에 가서 다른 드레스 입고 다른 착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멋지게 나옵니다. 이분 어때요? 잘생겼죠? 네. 아쉽게도 실제 하는 인물 아닙니다. 미드저니가 그려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한번 그려줘 보세요. 잘생긴 아시아계 남성이 이렇게 그 서핑하기 전에 수트 입고 있는 그런 그림 좀 그려주세요. 진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또 하나 그거를 발전시켜도 됩니다. 그 사람이 정장 입고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 또 나오는 거죠. 실사처럼. 놀랍죠? 이게 한 사람 그린 다음에 다양한 복장으로 이렇게 그 변형도 가능하고요.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석상으로 구현을 하는데 아주 자신감 넘치는 포즈로 그려주세요. 그러면 실사의 이렇게 대리석상을 그린 그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모든 게 다 구현이 가능한 거죠. 당연히 고양이 같은 동물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더 전문적인 작업들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진짜 실사 애니메이션처럼 그리기도 하고 또 일본풍 애니메이션을 그려주세요. 그럼 일본풍으로 그려주고 그리고 약간은 스케치풍으로 그려서 색칠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스케치로 그려주고 다 해주는 거죠. 이게 여기서 취미생활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갑니다. 디자인 작업 가능한 거죠. 이제 그 중국의 붉은 용,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 용을 모형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 이 스케치 좀 해주세요라고 누군가 썼어요. 아마 외국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런 용 그림이 또 나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뭔가 건축 작업할 때 조감도 먼저 그리잖아요. 조감도 그림 이렇게 그릴 수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조감도를 그릴 때 정말 건축 전문가들이 그 많은 말하자면 어시스턴트들, 조교들을 거느리고 이리 그려봐라 저리 그려봐라 하면서 다양한 그림들을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그리잖아요. 그 중에 이 건축의 대가, 이 마스터가 한 명이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클라이언트한테 가서 쫙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한번 건물을 지어봅시다. 이렇게 제안해서 채택되면 또 그런 건물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조교 필요 없는 거죠.
뭐 집안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가구 배치를 이렇게 저렇게 해봐 주세요라고 이런저런 프롬프트를 넣잖아요. 그런 명령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나의 소파와 나의 책장이 여기저기 배치되는 것처럼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손을 그려보거나 아니면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이리저리 상상해보거나 센티미터 줄자로 재가지고 해보거나 했었잖아요. 그거 그냥 되는 거죠. 인테리어 사업자들 바뀌겠죠. 디자이너들이 하는 일 바뀌겠죠. 건축 설계사들이 하는 일 바뀌겠죠. 다 바뀔 겁니다. 제가 그냥 그림만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 가장 최근에 나온 거라서. 근데 사실은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것들이 많이 가능해요. 음악도 가능하고, 음악 작곡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당연히 가능하고요. 챗GPT가 제일 잘하는 게 글쓰기고, 투자 분석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데이터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거 제가 한 몇만 셀 정도까지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엑셀에 파일을 만들어서 숫자를 넣으면 이게 막 그 셀이 이렇게 쭉 생성이 되잖아요. 그 몇만 셀까지 넣고 그냥 그대로 이거 연도별로 분석 좀 해주세요 그러면 분석해서 이렇게 쭉 보고서를 써줘요, 자동으로. 그런 일들 다 예전에 사람이 하던 일이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법률 자문 굉장히 잘한다고 알려져 있죠. 또 의료 진단, 질병 진단도 굉장히 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작년 11월에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AI 헬스팀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LLM을 통한 정확한 감별 진단을 위한 노력이라고 논문을 아카이브에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의사들하고 AI하고 진단을 시킨 다음에 누가 더 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했는지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근데 의사들은 경력 11년 정도, 평균 경력 10년 조금 넘는 의사들 20명, 그리고 AI는 그냥 인공지능, 이 의료 진단을 위해서 개발된 LLM 형태의 인공지능 두 개를 진단을 시켜봤더니 그냥 환자 사례를 쭉 글로 쓴 거를 익히고 진단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AI 혼자서 진단했을 때 10번 중에 6번을 정확하게 그 쓰여져 있는 글만 가지고 진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의사는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진단했을 때는 10명 중에 3명만 정확했습니다. 딱 절반이죠. AI보다 의사들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도 해봤죠. 의사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이 병이 뭐지? 찾아보면서 진단을 했을 때 조금은 올라가요. 근데 10명 중에 4명 정도 정확하게 진단했고요. AI를 인간 의사가 활용해서 진단했을 때 10명 중에 5명 정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완벽한 승리죠. 그러니까 다 AI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진단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코딩도 이제 잘하고, 음악도 작곡 잘하고요. 한국경제신문의 연초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후인엄이라는 이 키워드를 딱 제시를 했는데, 후인엄이 뭐냐면, 여러분, 저 걸리버 여행기라고 소설 읽어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뒤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전설의 상상 속의 동물인데요. 말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인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인간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게다가 정의롭기까지 해요. 그래서 인간을 지배한다. 그리고 인간들은 거기선 야후라고 나오는데 야후라는 종족으로 인간이 나오는데 이 후인엄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디지털 휴인엄의 시대가 온다. 이게 한국경제신문에서 쓴 이야기인데요. 아주 인상적인 얘기였습니다. AI가 이렇게 가다가 인간은 AI를 숭배하고 AI는 인간을 지배하고 이런 관계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 인간이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해요. 지금 형태의 인간, 호모사피엔스. 근데 우리 인간이 신체적으로는 별로 뛰어난 게 없는데 도구를 잘 사용해서, 다시 말해서 기술을 잘 사용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류를 전 지구를 지배하게 됐는데 AI를 통해서 이제는 인간이 지배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이 후인엄 이야기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림 그리는 AI가 디자이너 인간을 밀어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반대로 디자이너 한 명이 24시간 지치지 않고 계속 일하는 조교를 수십 명, 수백 명 거느리고 일을 하는 시대가 온 건지도 모르죠. 작곡가가 밀려난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작곡가 한 명이 엄청나게 많은 그 음악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을 만들어주는 조교를 잔뜩 거느리고 일하게 된 거인지도 모르죠.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되고 CEO가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것도 같아요. 그런 시대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연초에 수많은 매체들을 보면서 생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상상을 하거나 그리고 또 엉뚱한 생각을 해내거나 아니면 메타인지를 통해서 숙고하면서 성찰하는 능력, 이런 건 인간만이 사실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만 학습한 AI들은 할 수 없는 능력이란 그런 얘기인데요. 그게 다
좀 더 깊이 생각하는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 끝내주는 경제를 통해서 생각의 힘을 키우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첫 방송의 오프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두 가지 키워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AI였고 또 하나는 선거였어요. 사실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세상이 흔들릴 때 AI 때문에 이렇게 막 대전환이 일어날 때 사실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 정치적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2024년에는 우연히도 굉장히 많은 선거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 오늘 이승원 시사평론가님하고 같이 끝내주는 세계에서 나누는 걸로 오늘의 끝내주는 경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원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선거에 대해서 오늘은 짚어보겠다고요. 네. 올해 선거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4월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외신들을 쭉 살펴보면 뉴욕타임즈부터 포린 어페어스 등등 해서 외신들을 찾아보면 최소한 40국에서 40여 개국에서 20억 명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외신은 50여 개국. 그런데 최종 살펴보니까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78개국에서 42억 명이 투표를 하게 되는 해입니다. 42억 명이면 절반 정도 되는 거죠? 맞아요. 전 세계 인구의? 네. 올해 초에, 오늘 1월 2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가 되면서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80억 인구의 42억 명이면 과반 이상이 지금 투표장에 간다는 거예요. 이 선거는 우리나라 총선, 미국에는 11월 대선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인도, 인도네시아 주요국들 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작은 나라의 지방자치까지 포함하면 아마 이제 그 숫자가 될 테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전 세계 한 50개국에서 20억 명 이상이 최소한 투표를 한다. 그리고 GDP로만 따져도 최소한 40% 이상이다. 전 세계 GDP. 네. 그러니까 올해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 후년의 정책과 경제 방향, 심지어 전쟁의 향방까지 다 좌지우지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GDP의 40% 이상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렇죠. 선거 숫자에 강하시니까. 네. 이거 우리 돈이 40% 이상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 주도 거칠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네. 최소한 GDP의 40%. 최소한. 네. 어떤 나라에서 주로 선거가 있나요?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적어왔어요. 일단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 1월 들어서 방글라데시가 문을 엽니다. 방글라데시가 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죠. 2월에는 네. 인도네시아에서 또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월 넘어갈까요? 4월, 5월에는 인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총선을 우리처럼 하루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략 지도가 나오고 있네요. 지도가 나오네요. 네, 인도에서는 4월, 5월에 걸쳐서 왜냐하면 인구도 많고 땅도 넓으니까 선거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한 달 잡고 합니다, 최소한. 투표소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 인구가 많으니까 곳곳에 일단 선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거 인단만 해도 그거 이제 감시하는 사람들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원이 투입돼요. 그렇기 때문에 4월, 5월에 걸쳐서 인도는 총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11월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그 전에 3월에 지금 생각났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러시아는 대선을 아마 진행을 하겠죠. 푸틴 네. 대통령이 이제 짜르처럼 만약에 이번에 또 당선이 된다면 2030년까지 6년 더 해서 이미 지금 한 24년 한 것 같은데 6년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30년 집권. 거의 그렇죠. 예정돼 있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원래 3월 말일까지 대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기도 떨어지고 지금 전쟁 중에 어떻게 수장을 바꾸느냐 대선을 미뤄야 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대선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열릴지 안 열릴지. 네네. 근데 지금 러시아 대선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선거라고 다 같은 선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미 그렇죠.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선거도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너무 많아서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인도의 모디 총리를 들 수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만은 그냥 짜여진 각본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부인들이 보는 시선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러시아가 그렇고요. 가장 어려운 건 미국 대선이죠, 지금. 미국 대선. 예측 불허. 그렇죠. 예측 불허가 지금 대만이 예측 불허고, 미국이 예측 불허고, 네. 인도네시아도 사실은 3월에 있지만 거기 결선 투표 가야 되거든요. 50% 과반 안 나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 전문가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6월 결선 투표에서 죄송합니다. 2월에 있고 네네. 6월에 결선 투표. 그래서 6월에 아마 인도네시아는 확정될 거라는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예상을 하시더군요. 지금 나온 나라들의 인구만 합쳐봐도 인도가 11억 14억 2,5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위예요, 인도가. 러시아도 러시아 3억 가까이 되나요? 그죠? 인구를 제가 정확하게 체크 2억 못했네요. 대였던 것 같은데. 네, 인도네시아도 자료 2억 나오고 대. 있네요. 투표자 숫자, 저게 동그라미 크기가 투표자 인구 숫자네요. 인구 각 숫자. 나라에. 제일 큰 동그라미가 당연히 인도겠고, 네. 저 작은 저 빨간색이 아마 이제 민주주의 척도를 국가들.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크기는 인구 수를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위 이제 민주주의 성향이 강한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전체주의 뭐 독재국가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코노미스트에서 저렇게 굉장히 정성 들여서 표를 만들었네요. 이코노미스트에서. 네, 이코노미스트에서 밑에 출처가 나와 있는데 예쁘게 참 잘 만든 것 같네요. 저 표만 보시면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2024년의 상황을. 그러니까 빨간 쪽에 러시아 같으면 선거를 이코노미스트 영국 잡지니까 빨간 쪽에 안 그려놨을 것 같아요. 가운데 어디에 그렇죠. 아마 선거가 있긴 있지만 네, 왼쪽쯤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주의는 덜 된 걸로 이렇게 표시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러시아 어디 있을까요? 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림 속에 있을 것 같은데. 왼쪽에 회색으로 저기 회색이군요. 있네요. 회색의 작은 동그라미. 그러네요. 그렇죠. 네. 러시아 그런 해인데. 어쨌든 3월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코노미스트 저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근데 저기는 폴리코노미라고 하면서 이게 폴리틱스가 이코노미, 이렇게 정치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렇죠. 2024년을 딱 전망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되게 좀 이코노미스트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식의 자기들이 걱정이죠?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라 네. 조금 이상한 후보들이 많이 당선될 것 같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그렇죠, 전체 지금. 다른 외신도 그런지 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제가 그 포린 팔라시를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보는 게 저도 어느 외신을 보냐에 따라서 제 인식이 좀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백을 하자면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즈, 뉴욕 타임즈, 포린 팔라시, 포린 어피어스 주로 이제 그거를 많이 봐요. 그 한 5개 매체를. 그런데 포린 팔라시 같은 경우는 제목을 굉장히 좀 섹시하게 다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선거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 뭐 적어도 민주주의를 표방했던 국가들로서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우파들이 너무 그 확장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정신이 훼손될 것이라서 우려스럽다라는 게 그 기사의 골자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뭐 두 개의 전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재등장과 뭐 유럽의 우경화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기본적으로 서방 언론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자지라까지를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확신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서방 언론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알자지라나 뭐 또 러시아 매체는 어떻게 볼지 이런 것도 완전 다르게 궁금하긴 해석을 하네요. 다를 수도 하겠죠. 있고. 예, 우리 시대가 왔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체로 지금 언급하신 매체들은 미국, 영국 또는 유럽까지 그렇죠. 서부 유럽까지의 시각을 대변하는 매체들이고 그 정도에서는 서방의 시각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나서 좀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다른 대륙을 좀 봐야 그렇지만 되는데. 저도 걱정이 돼요.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일단 미국인데 네. 미국 대선이 제일 대표적인 거죠. 어쨌든. 그렇죠.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고요. 이제 결국은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 있게 이제 보셨겠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와 바이든에서 트럼프가 우세한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인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80세가 넘은 이제 바이든 양쪽 다 나이가 있는데 유독 바이든이 이제 더 나이 공세 그걸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살 더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두 명을 어쨌든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가 약간 우세하다.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는
일단 단명했지 않습니까? 4년 해서 이제 보통 재선하는 게 일반적인데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6명이 있었어요. 그렇게 딱 그 4년으로 끝난 뭐 카터 대통령 이런 사람들. 그 그거밖에 6명 안 돼요? 네, 6명. 그러니까 굉장히 굴욕이죠. 아버지 부시랑 카터 그리고 닉슨은 중간에 뭐 탄핵 전에 나갔으니까 어쨌든 6명인데 그 중에 이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서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뭔가 선거를 실제 뺏겼다고 선거 결과를 뺏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4년 동안. 그래서 트럼프는 굉장히 다짐을 하고 있을 테고 또 바이든으로서는 또 놓칠 수 없는 그런 팽팽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국제정치의 질서, 뭐 전쟁의 향방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한 2번 얘기했던 기후 문제, 굉장히 중요한 기후 문제 그리고 이란과의 핵 협정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사실이죠.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 후보가 될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뭐 트럼프 대안이라고 하면서 헤일리라는 사람이 언론에 많이 등장하던데요. 네, 니키 헤일리라고 아마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 어디서 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전 유엔 대사를 지낸 여성분이죠. 그리고 주지사도 했었고 과거에. 그런데 니키 헤일리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일부 지역에서 트럼프를 앞선다, 뭐 대항마다 혹은 대체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거의 100%지라고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아니야 우리한테는 헤일리도 있었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언론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론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니키 헤일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일부 지역에서 앞섰다고요? 일부 지역에서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그 어딥니까? 아이오와 주에서 이제 코커스 열리고 이제 뭐 당원 대회도 열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쭉 예정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6월에 3월인가요? 예, 슈퍼 화요일 해가지고 16개 중가에서 한꺼번에 하는 이제 그때쯤 가면은 대충 윤곽이 드러나는데 어쨌든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레이스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월 15일경에 있는 그 아이오와 주에서의 코커스 그때 헤일리가 얼마나 받느냐, 트럼프가 얼마나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15일? 15일, 현지 1월 시간 15일. 15일로 기차를 기억합니다. 네. 며칠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헤일리가 추격을 꽤 많이 하고 있다.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당연히 깎아내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뭐 소위 모두까기 아닙니까? 모두를 다 욕하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의 그 골수 지지자들은 소위 백인 남성 노동자 계층 이렇게 요약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아직도 그 여권자들은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요. 이제 헤일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빨아들여야지만 공화당의 후보로서 나설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시골 구석에 가서 유세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겨냥해서 이제 헤일리가 나도 뭐 농장에서 뭐 태어나서 자랐어 뭐 이렇게 어필하면서 나도 당신들과 다르지 않다 하면서 백인 남성 노동자 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헤일리는 좀 저 고소득층 출신인가 보죠? 네, 공화당 내에서도 저소득층, 고소득층 좀 이렇게 섞여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 소위 이제 고소득층과 약간 좀 학력, 뭐 대학 졸업한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트럼프 좀 민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헤일리라는 좀 그럴듯한 뭐 후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하지만 실제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해서 트럼프를 대통령 만들었던 아까 말씀드린 그 지지자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공략해서 트럼프를 이기고 내가 되겠다라는 게 이제 헤일리의 전략이겠죠. 네. 그분들이 이제 중장년층 백인 남성 노동자 이런 분들 거기를 떼야지만 헤일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트럼프가 제일 고소득층인데, 근데 제일 부자 그것도 출신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되게 역설적이네요. 네. 그렇군요. 뭐 우리나라도 가장 저소득층이 부자 감세해준다는 후보 찍고 하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심리적으로 이제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분석한 책들도 여러 권 있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설명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념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소득층이고 굉장히 한 달에 예를 들어 100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트럼프를 당연히 안 찍을 수 있잖아요. 네. 부자고 뭐 집안도 좋았고 나랑은 다른 삶을 살았고 그리고 부자들을 감세해 주는 것 같아 이러면 안 찍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뭐 이런 다른 이슈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은 지가 제가 10년이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이념적인 이슈들이 유권자들의 어떤 투표 성향을 결정한다는 그런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트럼프 그 대선 공약 초안이라고 공개해 놓은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최근에요? 11월 달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11월 달쯤 나왔는데 제가 아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총기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게 이제 있었어요. 누가 총기 난사하려고 총 들고 들어오거나 학교에 마약 갖고 들어오면은 그 방어해야 교사가 된다? 바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총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총기 소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로직이 그거잖아요. 네, 네. 내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나의 권리다라는 거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가 약간 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죠. 이념적으로 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누구나 그런 생각은 또 하잖아요. 우리 애가 있는 학교에 총 들고 강도가 들어오면은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뭐 나중에 더 나쁜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거는 것들이 있군요. 그렇게 자신의 어떤 물적 기반과 역으로, 그러니까 정반대에 있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실제 투표를 하는 게 사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또 뭐 학교에서 그 공약 중에 학교에서 기도를 다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자세히 읽으셨군요. 아니, 전 안 그런 읽었습니다. 부분만 딱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념적으로 그 접근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네. 제가 여기 질문 네. 드리고 싶은데 그 트럼프가 되면 혹시 되면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이승만 평론가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경제 전문가라서 제가 진짜 오늘 이 질문을 위해서 나왔어요. 제가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평가를 좀 해주세요. 예, 1분 요약. 제가 그것도 그 공약에서 본 거예요. 근데 뭐냐면 당선되면 바로 중국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겠다. 폐지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혜국 대우란 건 MFN이라고 그래서 네. 자유무역 질서의 기본인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서로 최혜국 대우를 해줘요. 미국하고 EU도 최혜국 대우 해주고요. 서로 최혜국 대우를 해주면서 네. 최혜국 가장 혜택을 많이 주는 국가 대우를 해주면서 관세를 쫙 낮춰주면 그 관세 낮춘 상태가 전부 다 모두가 최혜국이 되면 자유무역이 완성된다. 네. 이게 이제 그 국제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FTA 모두 하고 하면은 자유무역이 완성된다. 이런 거였는데 일단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바로 딱 중단한다는 것은 다리를 하나 딱 끊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아주 급속하게 블록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 중국에 투자 완전 금지, 중국 기업 미국에 투자 완전 금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가능할까요? 딱 이렇게 네, 네.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는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아무리 트럼프여도 100%는 달성하지 못할 테고. 근데 지금 사실 뭐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반도체 문제나 뭐 소위 말하는 뭐 디커블링 디리스킹 뭐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서 대하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는 트럼프와 스타일만 달랐을 뿐 그 본질은 좀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중국에 대한 네네네. 경제 정책이나 네. 중국을 아웃시키려고 하는 세계 질서에서. 그래서 요즘은 뭐 미국이 보호주의하고 있고 중국이 뭐 국제주의 뭐 자유 트레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중국에 대한 입장은 스타일이 조금 더 거칠었을 뿐이지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그냥 그만 했다라는 게 제 인상이에요. 뭐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 최근에 보니까 어쨌든 트럼프가 다시 된다면 뭐 모든 관세 10% 인상 뭐 이렇게 완전히 보호무역으로 대놓고 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약간 그 생각도 하고 있죠. 한국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가 되게 곤란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긴 그러고 보니까 바이든이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도 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중국에 가가지고 물건도 팔아야 되고 거기 생산도 뭐-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잘해주잖아요 또 중국 가서. 네. 잘 팔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되는 이중적이죠. 건가? 한국 기업들은 막 못하게 하고 결국 테슬라나 이런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에 가서 뭐 MOU를 체결했다는 등, 뭐 공장 부지를 마련했다는 등 이런 기사 읽으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면 네. 우리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또 트럼프의 이어지네요. 등장과 현 정부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가랑이가 찢어지겠죠. 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 정부의 기조가 결국은 문제다.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미뤄뒀다가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지금 뭐 경제 얘기했지만 네.
중국 문제의 또 정치적인 핵심은 대만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죠.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리고 오바마 때까지는 아시아 태평양이란 말을 쓰다가 트럼프에 넘어와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 자체를 넓히고 언어를 이제 바꾸면서 이제 개념 자체를 넓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와 더 급속하게 친해지는 그런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고 봉쇄하는 것이고 견제하는 이런 전략적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인도 태평양 그 얘기는 트럼프가 되면 중국하고 관계는 뭐 좋아질 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심지어 군사적으로나. 그래서 이제 대만이 더 중요하죠. 1월 달에 이제 대만 선거가 있는데, 지금은 민진당, 지금 현 총통은 이제 민진당이죠. 민진당과 또 국민당과의 싸움이 있고, 지금은 제가 최근에 또 국제 전문가들한테 여쭤봤더니 이 여론조사에서 너무 비슷해가지고 두 후보가요? 네, 두 후보가 비슷하다. 물론 민진당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좀 100%라고 말은 못하겠다. 약간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민진당이 그러니까 좀 중국 독립 쪽을 주장하는 정당이고, 그렇죠. 국민당이 좀 친중이고 이런 거죠. 네네. 그러니까 비슷하고 지금의 현 집권당, 그러니까 민진당, 네네, 민진당이 이제 유지된다면은 미국하고 그러니까 친미 노선으로 계속 가는 거고요. 뭐 친미라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제1야당인 국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중국과의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진당은 바이든이 좋아하고 국민당은 시진핑이 좋아하고,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어쨌든 현 집권당이 약간 우세하고 국민당이 열세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시진핑 주석이 지난 26일, 그러니까 12월 26일에도 그렇고 12월 30일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고 이 중국 통일, 조국의 통일은 이거는 우리 일생 뭐 거의 과업이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대만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진핑이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박빙이란 뜻이겠죠. 네네. 그렇군요. 네네. 그것도 어쨌든 선거 개입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불안함을 자극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국민당이 되면 뭔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진당이 되면, 왜냐면은 그 대만을 둘러싸고 실제 이제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방문했을 때 진짜 군사적인 그 긴장감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막 폭격기 전투기 뭐 훈련을 핑계 삼아 띄우고 막 포위하고 봉쇄하는 작전을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통일이야 뭐 친미 친중이야 이런 거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국민당 우리 좀 편하게 살자라고 할 테고, 아니 그래도 또 대만 사람들 안에서도 갈리거든요. 원래 본토 사람과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 좀 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나 뭐 등등 생각하면은 뭐 미국 쪽이지 않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조금 나뉘어져요. 예전에 여기 뭐 이 지역은 민진당, 이 지역은 국민당 이랬다면 지금 그것도 많이 뭐랄까 예전의 구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선거라는 게 이번에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여론조사에서 안 잡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진핑의 발언이 세진다는 건 국민당이 조금 힘들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에 민진당이 된다고, 저 다수당이 다시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총통선거에서 이긴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이 더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국민당이 되면 더 훨씬 중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대만을 흡수해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선거하고 중국 선거도 또 대만 선거도 맞물려 있네요.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일단 전체 이 20여 개국 또는 50여 개국에서 절반 정도의 인구가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해가 될 텐데, 제일 중요한 선거는 트럼프가 등장하는 미국 선거. 그렇죠. 그 트럼프의 당선과 이 가장 그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대상은 중국과의 관계, 패권 경쟁. 네네. 그리고 패권 경쟁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 신호는 대만 문제.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대만 문제가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중국과
대만과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실은 그 뭐 대만 침공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몇 네, 년 네, 전부터. 네. 근데 사실은 트럼프 때만 해도 그 얘기 별로 없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어떤 장성 얘기했나? 무슨 2027년 뭐 중국의 대만 침공설 이런 게 갑자기 좀 그 사그라들다가 다시 떠오르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27년 도대체 무슨 근거야? 그랬더니 무슨 뭐 100주년 된 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근거는 없고 그냥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최악의 경우에 뭐 그게 우발적이든 뭐가 됐던 뭐 전쟁이나 분쟁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그들의 어떤 설에 따라서 정말 침공을 한다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럼 네. 미국은 누구한테 지원을 요청할까요? 일본하고 한국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내부에서 논쟁이 시작되겠죠. 대만하고 지금 중국하고 싸운다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등등. 굉장히 사실은 대만의 어떤 선거 결과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우리 그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저는 이제 그런 안보 쪽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대만에 분쟁이 생기면 우리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거기에 개입을 할 수 있나요? 전쟁이 되면 개입할 수 있겠죠. 떠나서 개입할 수 있으면 주한미군이 지금 한미연합사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한미연합사의 네. 휘하에 우리 군대가 있는 거고 네. 한국 군대가 그럼 같이 딸려가는 건가요? 설마?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질문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고 다음번에도. 그러니까 한반도의 소위 유사 사태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 평시와 전시에 따라서 이제 뭐 전작권 그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대만 쪽이면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미국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급할 때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침공한다면 미국이 도와줄까라는 핵 우산 이런 거 뭐 협의하고 그룹도 만들고 계속 컨설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직접적으로 좌지우지하는 대만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한국군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주한미군이 실제 얼마나 갈지 안 갈지 그래서 우리 군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중국과 대만의 어떤 군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댓글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갑자기 오늘 주제가 그쪽이 아니었는데 너무 대만 선거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죠? 1월에 나옵니다. 1월 중에? 며칠이죠. 제가 날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1월 중에 근데 13일? 진짜 1월 중에 나오는 대만의 선거의 결과에 우리나라의 그런 결정적인 안보도 달려 있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안보 문제는 불안하다. 극단적인 거니까 너무 머리 많이 담아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작년 재작년 그 Foreign Affairs 그 잡지를 보면 미국에서 이제 외교 정책에 굉장히 또 내노라는 전문가들이 쓴 잡지 이걸 보면은 그 내용이 실제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국제정세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걸 시리즈로도 막 냈었거든요. 그 2022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실제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 당장 이제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한국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거는 항상 최악의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이 대비를 하고 있어야죠. 네. 그렇군요. 정리해보자면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정리해 1월 주시죠. 15일에 아이오와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유권자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가 된다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트럼프가 되면 굉장히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또 이게 약간 접전이라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일단은 경선에서 높고 바이든과 트럼프가 맞붙었을 때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읽은 뭐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이 미세하게 우세할 것이다라는 기자들의 전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약간 정정하고 다시 정정. 누가 이길 수도 있지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중 관계 또 여러 가지 경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건 또 1월 중에 나올 대만 선거 결과라는 거죠. 이름 모를 이 외국의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도 있는데 우리 운명을 좌우한다는 그런 굉장히 영향이 얘기네. 큽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나도 당장 우리 뭐 기름값, 계란 가격, 뭐 자동차 기름 넣을 때 가격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고 인식을 해도 예,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불안합니다. 네. 네. 저희 계속 근데- 생각하면서 고민해야 될 네, 것 같아요. 방송 몇 시까지죠? 네, 지금 아직 지금- 좀 남았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많이 남았는데 다시 달려가 보죠. 우리 다시 미국하고 돌아가서 대만까지밖에 못 간 것 같은데. 다시 아, 돌아가서 유럽 얘기로 넘어가 보시면 아, 어때요? 유럽 네네. 좋습니다. 유럽 선거 있다고 하셨는데 유럽 의회 선거죠. 네. 예, 유럽 의회 선거입니다. 이게 유럽 나오면 좀 복잡해요. 유럽 뭐 이사회가 있고 유럽 집행위원회가 있고 의회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어지럽죠.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유럽을 대표하는 건 유럽 집행위원회, 그러니까 약간 행정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럽 그 강요회의라고도 하는데 카운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사국들은 27개국 멤버들이 한 명씩, 그래서 각 개별 국가의 이익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EU 전체의 유권자들이 참여해서 705명 정도를 뽑는 것이 바로 이제 유럽 의회인데, 유럽 의회가 이번에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연합 27개 회원국 가운데 4억 명 정도가 일단 유권자라고 하고 그들이 투표를 해서 705명의 의회 의원을 뽑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성향을, 예를 들어 녹색당 성향을 가진 의원이 뽑히느냐, 아니면은 유럽을 해체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극우 성향의 그 이제 의원이 뽑히냐에 따라서 유럽도 굉장히 복잡해질 예정입니다. 구도가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는 제가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전에 비해서 유럽 전체가 좀 우경화되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이탈리아 총리 같은 경우도 작년, 지금 연도가 헷갈리네요. 재작년 이제 10월인가요? 하여튼 멜로니 네. 대통령, 뭐, 한 100년 만에 뭐 극우파가 됐다 그러면서 이탈리아가 대표적이었고, 뭐 헝가리는 뭐 십몇 년간 지금 그 헝가리 총리가 굉장히 우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뭐 독일 숄츠나 프랑스의 마크롱이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난민 문제, 전쟁 문제, 뭐 인플레이션 문제, 뭐 기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황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경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고 이것이 유럽 의회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그 같은 EU 회원국의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향상 제가 표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향상 우경화의 그 트렌드가 조금 더 강해지고 그것은 트럼프가 될 것 같은 분위기와 연동된다라는 전망이 또 많아요. 그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한 6월쯤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되니 바이든이 조금 더 좁혀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하면 6월에 있을 유럽 의회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기사들이 좀 많습니다. 네네네. 그게 극우파가 참- 득세할 것이다. 네네네.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쪽이 저렇게 나가면 우리도 이렇게 나가야지. 저쪽에서 뭐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트럼프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 뭐 히트 펌프를 좀 더 많이 확산해 볼까?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분위기라는 게 왜 알게 모르게 사회 분위기 우리도 보면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나 대선 때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중도파들이 표를 결정할 때 네네네. 그런 영향이 있듯이 미국의 대선 그 분위기가 그 앞에 있을 유럽 의회의 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서방 언론의 또 시각입니다. 세계 정치가 다 연결이 돼 있군요. 연결돼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아까 트럼프 공약 본 거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네, 또 뭐가 자기가 있죠? 당선되면 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쓴 돈 전부 다 유럽에다 청구할 거다. 우리가 먼저 쓰긴 했는데 이거 잠시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받아야 된다. 이랬더라고요. 트럼프가 뭐 그렇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얼마 만에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걸 다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비용이기도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항상 얘기했던 사람이고 자유무역이나 동맹을 다 비용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제 방위분담분 뭐 5배를 뭐 요구했다는 등등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한국에도 그때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된다면 뭐 그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테고 그래서 저는 유럽 의회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그게 시그널일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만 영향을 미치지는 않잖아요. 모든 그렇죠. 사물의 현상들이. 네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때문에 유럽 연합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 6월의 그 어떤 결과가 또 저쪽에 영향을 미치는 약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그 파이낸셜 타임즈인가 어디서는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를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네요. 예, 근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숄츠랑 프랑스의 마크롱이
근심 어린 눈빛으로 이 전체적인 전반을 지금 보고 있다 뭐 이렇게 그 어떤 정치부 기자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한 문장이 전체적인 유럽 분위기를 대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럽의 주류는 그래도 독일의 3인당의 당수인 숄츠 총리와 네.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 유럽의 주류인데 네, 네. 두 사람은 이런 극우파의 약진과 트럼프의 당선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우려하고 있죠. 어, 갑자기 말씀하니까 있다. 완전히 그 다른 길로 빠지는데 그 트럼프랑 마크롱이랑 악수하면서 서로 힘겨루기 했던 거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진짜. 그래서 이제 악수 서로 막 힘줘가지고 네. 보통 악수 한 2초만 끝나잖아요. 막 네. 5초간 서로 막 손을 짓누르는 그 장면이 있어서 그게 한동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누구랑 악수를 얼마나 세게, 얼마나 오래 하느냐 그것도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여러 장의 사진들이 나왔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트럼프와 마크롱이 신경전을 벌이는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네. 나이도 한 30살 차이 나지 않나요? 마크롱이 저랑 동갑인가 그렇습니다. 네. 저보다 한 살 어린가요? 네, 하여튼 70년대생입니다. 네. 참고로.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하고 가깝잖아요. 또 지금 서구 유럽은 푸틴하고 이제 적국인 거고 어떻게 보면 네, 네, 거의. 네. 푸틴은 재선이 되는 거죠? 아까 푸틴 러시아 선거도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상 2000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푸틴은 2030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론조사 어쨌든 그걸 뭐 신뢰를 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 여부지만 70~80%를 왔다 갔다 하니까 여전히 압도적이고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 트럼프가 된다면 이제 푸틴한테는 땡큐 약간 뭐 이런 분위기가 있죠. 트럼프가 푸틴한테 감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꾸로인가요? 푸틴이 네. 왜 그렇죠?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가면 트럼프 때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힐러리 이메일이 한번 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무장관 시절에 뭐 했던 뭐 발언부터 뭐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해킹 사건도 있었고 SNS 해킹 사건 등등 있었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 한마디로 힐러리를 막고 트럼프를 당선시키려는 러시아 뭐 정보국에 혹은 뭐 그 음지에 뭐 세력들이 있었다,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그 트럼프가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소 뭐 좋을 거 없더라도 나쁘지 않다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러시아 기본적으로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서 뭔가 공작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다는 당시에 거죠. 있었고, 네 이번에도 또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네. 새로 나올 수도 있고. 네, 네. 우크라이나는 아까 그 선거를 유예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계속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네, 잠시 그 말씀드렸는데 유예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3월 31일인가 이제 법률상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젤렌스키가 지금 전쟁 중이니까 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헌법에도 뭐 우리 뭐 계엄령 이런 것처럼.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대선 잠재 후보로 뭐 떠오르고 있는 다른 뭐 시의 시장 같은 경우는 아니 예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싸우고 있어요 서로 예비 후보와 지금 현직 대통령이. 젤렌스키는 뭐 어쨌든 전쟁 중에 대선을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뭐 부정부패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좀 어디선 썼네요. 궁지 몰린. 네, 젤렌스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대선을 미루고 싶은 게 젤렌스키 마음이겠죠. 네. 그렇군요. 그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거네요, 거기는. 네, 될지. 뭐 유예가 확정은 안 됐으니까 만약에 확정되면 다음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가 됐든. 네. 인도 선거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쭉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인도는 모디 총리가 지금 뭐 세 번째 재선을 노린다는 이게 그렇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이죠? 세 번째 재선? 5년 두 번 했고요. 이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을 채웠고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15년. 그래서 세 번째인데 그 좀 사이드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인도의 인구가 세계 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중국을 넘어섰다. 그래서 14억 2,557만인가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준. 그래서 이제 몇 천만 명 중국과 차이가 났는데 그 중에 한 9억 명 이상이 유권자예요. 그러니까 9억 명이 투표를 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와, 엄청나네요. 우리나라 인구가 참고로 5,100만. 네. 9억 명이 이제
그걸 하니까 그 영국 정책연구소 채덤 하우스가 이번에 인도 총선은 정말 세계 최대, 인류 최대의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인류 최대 인류 최대의 선거가 될 것이다. 맞겠네요. 그럼 실제 그렇죠. 네. 역대 최대의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모디 총리가 인기가 되게 많아요. 한 70%? 그리고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해서 이제 미국과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죠. 그래서 약간 그 엇갈리는 게 인도는 비동맹의 또 대표 형님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어느 날은 바이든하고 악수하고 있고 다음 날은 푸틴 대통령하고 막 껴안고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묘하게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현란한 외교 정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외교적으로 봤을 때 발언권이 굉장히 세지고 있고 지금 인구도 그렇고 GDP도 그렇고 여러모로 지금 인도 뭐 IT 뭐 강국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과학자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만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도의 어떤 경제적, 정치적인 위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여기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고 인도는 그걸 갖고 노는 거죠. 미국이 우리에게 엄청난 구애를 할수록 푸틴과 한 번 더 만나보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대내적으로 봤을 때 엇갈립니다. 국민의 일상적인 삶을 좀 개선시켰다는 평가는 분명히 있는데 야당 정치인들을 구금하고 뭐 탄압하고 언론에 대해서 좀 그 언론 통제를 한다던가 이런 비판이 국내적으로는 있어요. 그래서 국내적인 평가는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고 대외적으로는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한 70% 안팎이니까 선거를 제대로 하는 국가에서 그 정도의 여론 조사면 상당한 지지율을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인도는 뭐 모디 총리 당연히 되는 거지. 거의 이런 분위기가 실시되고 있어요. 네. 뭐 야당 탄압하고 이런 혐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도는 민주적인 선거를 치른다고 인정을 국제사회에서 받는 거죠. 러시아나 이런 데하고 또 다른 재밌는 게 거죠? 제가 또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2002년에 핵 위기가 이제 제2차 핵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 외교부 통일부 출입하고 있어서 뭐 육자회담 뭐 2차 북핵 협상 이런 것을 현장에서 취재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육자회담을 2005년 그 9.19 이제 공동 합의문까지 만들어서 이제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을 포기시킨다라는 이제 합의문을 만들었죠. 물론 24시간도 안 갔지만. 근데 아주 비슷한 시기에 제가 기억하기로 2005년인가 2006년인데 당시 그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인도를 막 가요. 근데 그때가 인도가 핵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핵 개발은 이미 했고 이제 그 NPT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핵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5개국밖에 없잖아요. 이제 비공식적으로 9개국인데 그때 인도와 미국이 협정을 맺습니다. 평화로운 핵 뭐 활용을 위한 무슨 하여튼 인도 핵 협정이라고 우리 불러요. 인정을 해줘버린 건가요? 그게 조금 느낌이 다른데, 그러니까 무기로는 당연히 인정을 안 했어요. 하지만 평화롭게 핵, 예를 들어 뭐 원자력 발전이랄까 전기가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핵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북한은 아예 이제 그 핵을 완전히 단념시키려고 이렇게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이쪽 가서는 인도랑 악수하고 핵 협정까지 맺으니까 핵 협정의 플레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요, 오래돼서. 근데 이중자 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백악관에서 내놓은 게 이거였어요. 이 나라는 믿을 만한 국가니까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것이고, 이거 직계성으로 쓰면 안 되는데, 네, 평화적으로 이용할 것이고, 두 번째가 민주주의 국가라서 믿을 만하다라는 게 정말 근거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핵 개발해도 저렇게 면죄부를 받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명분이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주의를 물어보셨으니까. 인도는 뭐 어쨌든 선거를 제대로 치르고 있고 실제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거는 맞죠.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래서 아까 그림도 가장 오른쪽에 빨갛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제일 큰 동그라미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거기도 인도가 참여했죠. 네, 그렇죠. 거기도 네. 참여하고. 몇 개국인지 지금 헷갈립니다. 12개국인가 그랬어요. 제 기억에. 11개국인가. 그러면서 원래 일본이 주도한 건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도 한다. 그리고 네. 뭐 이게 미국 중심 동맹 아니야 그러면 또 인도도 있다 그러면서 핑계를 적절하게 잘 제공해주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쿼드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인도 보실 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쪽에 있으니까 미국하고 친한가 보다. 아니에요. 다음날 다른 데 또 이제 조약에 가입해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쪽 편이구나 이렇게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국가가 바로 대표적으로 인도입니다. 또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인도. 그리고 이제 브라질도 그렇죠. 네, 러시아에 대해서 뭐 비판하지만 뭐 제재를 하지 않는다던가 해서 요즘 소위 말하는 그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중간지대에 있는 그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외교를 현란하게 하는 국가가 이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뭐 이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인도네시아 말씀하셨으니까 인도네시아도 인도네시아. 선거 있죠. 네. 몇 분이나 인도네시아가? 남았죠? 인도네시아? 얼마 얘기할 수 있죠? 이제 5분 남았는데 남았어요? 잠깐 말씀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2월에 선거가 있고요. 여기 네. 결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6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는 지금 압도적으로 우위를 자랑하는 후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거 재밌어요. 여기가 대선 총선 같이 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이제 2004년 이후에 직선제인데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지금 국방부 장관 이름이 수비안또예요. 수비안또. 수비안또. 예, 수비안또. 근데 지금 후보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미 지지율이 80%인 현직 대통령, 위도도 대통령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람들의 힘들 텐데. 조코 위도도죠. 네, 조코 위도도. 네. 걸렸어요. 왜냐면 3년임이 안 되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선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밑에서 일했던 국방장관이 후보로 나왔고 지금 좀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후보가 그 위도도랑 가장 강력하게 라이벌, 대치 관계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계속 지난 대선 때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비근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오바마와 힐러리가 싸웠잖아요. 그런데 힐러리를 국무장관으로 앉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겁니다. 근데 완전히 적대적인 세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수비안또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 수하르토 독재자의 전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은 완전히 그러니까 군부 쪽이었고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 현직 대통령과 하여튼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국방부 장관을 앉히면서 자기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번에 후보로 나오는데 앞서가고 있고 이 후보가 지금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러닝메이트로 삼았어요. 굉장히 웃기죠? 약간 정략 결혼 같은 느낌.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적이었던 사람이 그 정부 가서 국방부 장관을 하고 다시 대선에 나오면서 그럼 현직 대통령 아들을 러닝메이트로 삼아볼까 해서 실제 했어요. 그래서 약간 앞서가고 있어요. 2위 후보. 그러니까 2위는 좀 더 리버럴하고 이런 후보인데 그래서 이 수비안또 현 국방부 장관 이 후보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데 왜냐면 어쨌든 지금 현직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 아들이 러닝메이트로 나오니까 소위 거기에 MZ세대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역시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6월 가서 봐야 된다. 성향은 어때요, 근데? 거기는 뭐 거기도 우파 좌파 이런 수비안또 자체는 뭐 수하르토의 전 사위였고 완전히 뭐 군부 그러니까 완전 오른쪽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직 대통령의 어떤 그걸 계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국방장관 했고 아들까지 내 러닝메이트니까 나는 사실은 지금 현직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이야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반대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또 아들을 또 같이 뭐 이러면서.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부통령이 됐던 뭐가 됐던 그 후보가 40세 이하 제가 헷갈립니다. 40세 이하로 제가 기억하는데 40세 이하면 그 선거에 못 나가요. 그런데 아들이 그 나이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헌재에서 아니 다 나갈 수 있어라고 또 그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도 못 나갈 뻔하다가 나가니까 뭔가 그런 탄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향은 완전 이제 군부 쪽이라고 보시면 지금은 아니야 나 다른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가 큰 나라잖아요. 2억 8천 명 인구고 2억 7천만 8천만. 그게 중요한 나라인데 외교적으로 인도네시아도 인도처럼 이렇게 비동맹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친미, 뭐 친중 뭐 이런 그 방향이 있나요? 인도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외교를 어쨌든 그 국익 위주의 외교를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다가 뭐 니켈인가요? 그 자원이 워낙 풍부하니까 우리 이제 그 산업에서 기본적인 그 원자재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예를 들어 수출 금지하면은 당장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있는 거죠. 뭐 전기차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선거 결과가 그 예를 들어 자원 민족주의로 가면 어떻게 되나라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수출입이 좀 달라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또 산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네. 중요한 선거네요. PD님이 1분 남았다고 엔딩하라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뇌피셜로 배가 고파요. 네. 뇌피셜로 제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 테니까 평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트럼프, 그다음에 유럽의 극우파,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일종의 글로벌 우파 동맹이 있어요. 뇌피셜로. 네.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정치 체제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리고 마크롱, 숄츠 독일의 그리고 이제 많은 서구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 이런 데들 그리고 미국의 또 바이든 이렇게 네. 해서 일종의 기존 체제, 뭐 기존의 주류 자유민주주의, 동맹, 국제민주주의 동맹이 있어요. 국제, 네네. 네, 그 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 네. 인도네시아, 네. 기타 등등 브라질 뭐 이런 국가들의 비동맹이 있어요. 이 국가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중국은 뭔가 중국도 약간 비동맹 쪽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저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하고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이제 뭔가 이 세 군데 안 속한 하나의 새로운 깃발을 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중국은 그림이에요. 항상 자국 중심주의죠. 자국 중심주의. 네, 그들 입장에서 중화, 뭐, 네. 네, 어쨌든, 네. 이런 정도의 다극화된 세계에 우리는 살게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서방 언론에서 서방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80년간 유지되었던 어떤 자유무역, 뭐 질서, 또 동맹, 예를 들어 이제 미국 입장은 나토 이런 것들 기존 질서를 유지하자면 바이든의 어떤 그 기존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이 모든 걸 흐트릴 사람은 혹은 파괴할 사람은 트럼프다라고 실제 그렇게 그 정확하게 보고 있고. 그 흐름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겠죠. 유럽과 미국 대륙.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들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글로벌 사우스 입장에서는 아까 그 표현이 조금 화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위주야, 우리 국익 위주야 가는 것이고 예, 거기에 따라 약간 조율을 하는 거겠죠. 역시 국익 위주로. 네. 그렇군요. 이게 변화무쌍하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중 양강 체제로 국제 질서가 재편된다 그러더니 벌써 뭐 다른 깃발이 많이 나왔네요. 미중이 기본 중심이긴 한데 그 주변에서 움직임들이 더 현란해지고 있죠. 제가 보기엔. 네. 그렇군요.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주에 모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들었고요. 진짜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라면 여러분은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어요? 우리 총선도 4월입니다.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각 정당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변화무쌍한 국제 질서에 대응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디 투표할지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테러나 폭력, 극단적인 발언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토론하면서 우리의 뜻을 모아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 보내시면 좋겠고요. 오늘 끝내주는 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12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